안녕하십니까. 하동구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방송인데요. 우리가 한국 현대사를 주도하다가 일제시대 독립운동이기도 하고 북한 현대사의 서막이기도 한 얘기를 할까 합니다. 6월 4일 아마 북한에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는 분은 기억하기 어려운 날이지만 이날이 바로 보천보 전투 기념일입니다. 제 박사 논문이 김일성이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진짜 김일성 박사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올해가 보니까 김일성 주석이 세상을 뜬 지 25주년 되는 해예요. 7월 8일이. 그래서 그날은 그 무렵에는 김일성에 대한 좀 자세한 이야기를 할까 생각 중이고요. 거기에 앞서서 이 김일성을 전국구 스타로 만든 이 보천보 전투에 대해서 오늘 예고편 정도로 아마 한 1시간 정도 말씀을 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조금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미리 하나 말씀을 드려야 할 게 저희 계정에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무슨 무효 클릭인가 하는 게 있어서 계정에 수익 창출 정지가 됐어요. 누가 일부러 그랬는지 아니면 좋은 뜻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뜻으로 그러셨는지 아마 광고 사이트를 시청 안 하고 계속 누르셨던 모양인데 그거 도대체 몇 번을 하면 그런 게 정지가 먹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따가 강의가 끝난 다음에 정준호 대표님께서 잠깐 또 안내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아까 대기 중에 보니까 슈퍼챗이 왜 오늘 안 뜨느냐 이제 물어보신 분이 계신데 아마 그 사연하고 관계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후원을 해주실 분은 저희 계좌 안내가 나가죠. 계좌 안내를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이 CMS 회원으로 가입해 주시는 거 그거는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유튜브 방송에서 수익이 창출 안 된다고 계속 표시가 떠갖고 좀 답답한 상태지만 이런 때일수록 또 유튜브를 꿋꿋하게 해야 한다. 정준호 대표께서 열심히 격려해 주셔서 또 오늘 방송하게 됐습니다. 이걸 이제 시작할까요? 자, 보천보가 어디 있는지. 보천보 전작단은 또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보천보가 실제 어디 있는지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요. 이게 지금 함경남도 해산군이죠. 해산군 쪽에 있습니다만 여기가 요 끝이 백두산입니다. 요 홈폭한 데가 백두산이고 요번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같이 비행기 타고 여기 삼전까지 가서 이제 차로 천지로 이동을 했습니다만 그 삼전 아래 그리고 해산에서 이렇게 삼각형을 하면 꼭지점쯤 되겠네요. 여기에 보천보가 있습니다. 삼수갑산을 간다 하는 이 얘기가 있죠. 함경도에서도 가장 조매산골이라고 하는 삼수갑산분에서 더 백두산 쪽으로 들어가서 있는 아주 작은 동네입니다. 그런데 이곳을 쳐서 김일성이 유명해진 거죠. 아마 이 지도는 나중에 또 필요하면 다시 보도록 하고요. 혹시 이 기사 보셨나요? 이분이 누구냐면은 동아일보의 김병관 회장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인천 김성수 선생의 손자되는 분이죠. 근데 이분이 좀 독특한 행동으로 또 조금 구설에 오르기도 하셨고 고대 앞에 가서 고대 이사장을 할 때 주사파 친구들이 데모하는데 나도 주사파하고 거기 가서 같이 구호를 외쳤던 좀 약간 좀 되게 이제 화가 나서 그랬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좀 엉뚱한 일도 있었습니다만 이분이 북에 갔을 때 김정일 위원장이죠. 그 당시 김정일 위원장에게 선물한 게 바로 왼쪽에 보이는 요 호인데요. 여기 보면은 함남 보천보를 습격, 김일성이 습격했고 여기 보면 이 김일성이라는 이름이 지금 정식으로 쓸 때는 해일자, 날일자를 씁니다만 그 당시에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한일자로 표기가 되는데 이게 김일성이 우리 신문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그 전에도 이제 뭐 나기는 난 적이 좀 있긴 했었습니다만 대중에게 이름을 알리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이거를 그 지금 뭐 저는 북에 못 가봤습니다만 묘양산의 국제침선 전람관인가 있다죠. 거기 김일성, 김정일이 받은 여러 가지 선물을 전시해 놓은 곳인데 거기서 아주 눈에 잘 띄는 곳에다 모셔져 있다고 합니다. 남쪽 신문에 보도될 때는 황금으로 만들어갔다. 그렇게 보도가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황금은 아니고 황동이었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재미있죠. 동아일보가 김정일에게 그러니까 방북을 해서 선물을 준 게 바로 이 호의였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김일성을 그 전국적으로 유명하게 만든 것은 동아일보 공인 줄 알라. 이제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고요. 실제로 김일성이 유명해진 건 동아일보 덕입니다. 요거는 약간 설명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손기정 선수가 마라톤에서 우승했잖아요. 그거 뭐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월드컵 4강 올라가도 나라가 뒤집히는데 그 식민지 시절이었잖아요. 나라 뺏겼는데 그 올림픽에서 우리가 우승을 했더니 와, 그 감격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그거 일장기 말소 사건, 이 일장기 말소 사건 들어가면 또 이게 얘기가 빗나가서 그거는 간단히 넘어가겠는데 그걸로 동아일보 사실은 조선중앙일보가 먼저 했는데 뭐 그 하여튼 그 사건이 커진 건 동아일보가 하면서부터예요. 동아일보가 하면서 커졌고 동아일보가 무기정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선중앙일보는 자진휴관을 했는데 조선중앙일보를 복관을 안 시켜줬죠. 그래서 이제 조선중앙일보는 결국 폐간이 됐고 동아일보는 무기정학을 받고서 10달 동안 신문을 못 내다가 6월 1일자로 복관이 됐습니다. 근데 6월 4일자에 터지니까 동아일보가 신나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입장에서 보면은 혹시 그 내막을 잘 모르는 사람은 야 이거 무장공비가 뭐 습격했다 공비라고 비하하지 않았냐 우리 독립운동 세력을 그래서 이게 동아일보를 비판하기도 하지만 절대로 그렇게 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요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을 때라서 공비라고 써줘도 그런 걸 써주는 게 많이 써주는 게 중요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이 보천보 사건을 계기로 스타가 됐죠. 아니 그러면은 보천보 사건이 도대체 뭐길래 동아일보는 저렇게 대대적으로 호의를 발행했고 김일성은 그때 김일성의 나이가 26살 간도 고1 때에서는 조금 알려져 있었지만 전국적으로 전혀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았던 김일성이 그 이후에는 우리 독립운동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김원봉보다 더 유명했죠. 그리고 김구 선생보다도 더 유명했고 이렇게 수십 년 경력을 쌓은 사람들보다도 이 37년부터 45년까지는 김일성이 아주 단연 탑스타 자리를 차지하게 됐는데 그 계기가 된 게 보천보 전투였거든요. 그러면 보천보 전투에서 도대체 얼마나 큰 전과를 거뒀길래 김일성이 그렇게 됐을까? 자, 일본군을 얼마나 잡았을까요? 일본 경찰을 얼마나 잡았을까요? 그래서 제가 보천보 전투를 이것도 참 오래됐어요. 한겨레 21에다가 17년 전에 18년이 됐네요. 18년이 썼는데 그때 보천보 전투 얘기를 한번 썼었습니다. 이거 이제 오늘 보천보 얘기를 하니까 대한민국사 강의 때는 보천보 얘기는 빼야 할 것 같네요. 오늘 먼저 땡겨서 하는 걸로 했는데 자, 몇 명이 죽었나요? 민간인 2명 죽었어요. 민간인 2명. 하나는 술꾼이 요리집 주인인데 이 뭐야 하고 이제 저 총소리가 나면 납작 엎드려야 할 텐데 뭐야 하고 이제 길바닥에 나왔다가 유탄에 맞아서 죽었고 또 하나는 감난쟁이가 일본 군사의 부인인데 총소리가 나니까 숨은 거는 좋았는데 애를 업고 숨었어요. 근데 그 등에 그 어머니기가 이제 유탄에 맞아서 죽었다고 하니까 참 마음이 안 좋네. 아무리 일본인이었다 하더라도 애긴데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딱 민간인 2명 죽었어요. 그때 일본 군대가 한 200만 가까이 됐거든요. 37년이면 전쟁 끝날 때는 600만, 700만쯤 됐고 그러니까 200만이면 어마어마한데 그중에 군인 1명도 안 죽었고 경찰도 1명도 안 죽었고 민간인 2명 죽었으면은 글쎄요 순수하게 군사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어떨까요? 일본 군국주의 털끝도 건드리지 못한 거 아닐까요? 근데 왜 김일성이 이렇게 유명해졌을까?
그거 우리가 이제 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우선 보천, 자, 이거 그 당시 분위기가 어땠냐. 이 김일성 이제 당시 상황이 굉장히 암울한 시기였어요. 그리고 일본은 승승장구하고 있고, 일본이 만주를 침략해서 들어갔잖아요. 그게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 그 이제 2차 대전 아니죠. 그러니까 1차 대전 후에 이제 대공황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10년 지난 다음에 대공황이 와서 전체 이제 경제가 흔들흔들할 때 대공황을 제일 먼저 탈출한 게 일본입니다. 만주를 먹어삼켰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 뭐 국제연맹에서 제동을 걸고 어쩌고 했지만 까딱없이 그냥 밀고 나갔죠. 그래서 일본이 승승장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일본이 만주를 장악하고 뭐 잘 나가고 하니까 국내에서 독립운동이 쇠퇴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민족주의자들은 독립운동을 포기하고 친일하고, 일본은 이제 우리 민족한테 그 동화 정책을 써서 조선 말도 못 쓰게 창씨 개명을 해, 뭐 이제 이런 상황이 되어 가니까 말이죠. 그 이제 이게 이거 사진이 뒤에 갔네요. 예,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을 때 김일성이 준 메시지는 뭐냐면, 일본이 아무리 강대한 것 같지만 우리가 능히 맞서서 싸울 수 있다. 조선은 죽지 않았다. 조선은 살아있다. 일본이 강한 것 같지만 우리가 쳐서 무찌를 수 있다 하는 그 사례를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 여러분, 근데 자신감 생긴다고 뭐 바뀔까요? 희망이 밥 먹여줍니까? 희망 갖고 뭐 이게 이루어져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희망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희망 그 자체가 세상을 바꾸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희망이 없으면 어떻게 세상을 바꿉니까? 그러니까 우리 독립운동을 다 포기하고 진리멸렬해 있었을 때 중심을 잡은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 점이 그 점을 이제 조금 이따가 다시 다른 자료로 설명을 해드리겠고요. 이 보천보, 이건 이제 와다 하루키 선생이 쓴 그 보천보 묘사인데, 보천보 상황이 어땠냐면, 요 압록강 변 가림천에 면한 작은 시골 도시로 일본인 50명, 조선인 1,300명, 중국인 한 10명 정도, 우선 뭐 1,500명이 안 되는 아주 작은 그 지방 도시였고, 거기 경찰 주재소가 있었는데 한 5명 있었고요. 해산에는 한 13,000명, 해산은 제법 큰 도시죠. 그런데 이제 해산을 치지 않고, 해산은 아마 너무 커서 유격대가 감당하기에는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보천보 전투의 목표는 완벽한 승리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완벽한 승리를 목표로 했고요. 이 보천보 전투가 굉장히 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진 전투입니다. 그 상황은 오늘은 한 1시간 정도만 할 생각이라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다가는 이제 좀 시간을 못 맞출 것 같고요. 이 와다 하루키는 이 보천보가 자체가 중요한 거점이라고 할 수 없지만, 해산진에 달려있던 비상벨, 이거 누르면은 삥 하고 전국에 다 소리가 들리게 되어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이곳이 습격당하면 그 소식은 조선 내로 눈 깜짝할 사이에 전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게릴라 부대에서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심리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습격 대상이었다. 와다 하루키 선생이 김일성에 대해서 저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인색하게 평가를 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와다 선생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더 평가하는 편입니다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굉장히 심리전으로 좋은 효과를 거뒀다 하는데, 자, 여기 그 당시에 김일성 부대예요. 이 사람이 김일성입니다. 뭐 인상이 다르다 하는데요. 말랐고 안경을 껴서 그렇지, 제가 볼 때는 중학생 시절에 길림조각 때 있었던 그 얼굴이 적어도 제가 볼 때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요. 요건 이제 김일성이 중앙에 앉아 있는 사진이고, 요 사진이 더 먼저 발견이 됐는데, 김일성이 중앙 무대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진을 또 이런 사람들을 이제 배치했다, 뭐 옮겼다, 이제 이 사회주의권에서 그런 게 많습니다. 러시아에서도 레닌을 중앙에다 놓고 스탈린을 중앙에다 놓으려고 사진 위치들을 막 조작한 사례가 있는데, 이것도 뭐 그런 것이다 하는데, 뭐 제가 사진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적어도 이제 그 당시에 김일성,
상당히 말랐을 때, 김일성이 아마 가장 말랐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게 조국광복회 선언문이에요. 이 김일성이 보천보 전투를 하는 데서는 조국광복회 대원들, 그리고 그 국내의 국내의 민족해방동맹, 갑산을 중심으로 만들었던 민족해방동맹, 이런 지하 조직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지하 조직을 이원화시켰는데 압록강 건너 중국 땅에서 장백현을 중심으로 해서 만주 일대에 그 조직을 만드는데, 그거는 조국광복회라고 불렀고, 앞에 단서가 달려 있는 게 제만한인 조국광복회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강령에는 조국광복회라고 불렀고, 아마 제만한인이 강조됐을 수도 있고, 뭐 붙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 없이 나가는 경우도 있었을 거고요. 요거는 김일성의 필체입니다. 김일성이 썼다고 하는데, 이제 요거를 오성윤 이름으로, 이제 지역에 따라서 오성윤이라면 아마 리밀즈 김산의 그 아리랑에 거기 아주 멋있게 나오는 아저씨가 있죠. 그 오성윤 이름으로, 이제 오성윤도 가명을 썼는데, 그래서 이 김일성이 창조한 거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어요. 그런데 이 조국광복회 사건과 관련돼서 가장 결정적인 문서가 바로 이건 원본입니다. 해산 사건 판결문인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 중에서 제일 귀한, 제가 제일 귀중하게 여기는, 그래서 여기 봉지에 넣고 저도 안 꺼내보고 있습니다. 예, 안 꺼내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래도 이따가 관련된 얘기 나올 때 한번 간만에 꺼내보기로 하죠. 이런 자료 등에 보면은 조국광복회는 김일성이 만들었고,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서 모든 것이 활동한 것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괜히 오성윤이가 만들었다 그런 거는 저는 믿지 않고요. 그다음에 요거 이제 북쪽에서 제시한 재미있는 사진인데요. 요게 누구겠습니까? 자, 우리 지금 문재인 대통령 부인이 김정숙 여사 아닙니까? 근데 북에도 김정숙 여사가 있어요. 김일성의 부인이 김정숙입니다. 항일 발치단 대원을 했고, 즉 바로 김정은의 친할머니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지하공작원을 했다는 거예요. 광선 사진관이라는 곳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이 광선이라는 이름이 조선의 광복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조선이 지금은 일제히 이 말발과 아래 짓밟혀 있지만 조선에 해가 떠오른다. 그래서 이 신갈파라는 곳, 이곳이 아까 저 사진에서 보셨습니다만, 여기 보면은 김정숙 읍이라고 돼 있죠. 김정숙 읍이라, 여기 김정숙 읍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바로 신갈파입니다. 또 이게 또 뭘 잘못 눌렀네. 저 닫고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게 죄송합니다. 이걸 신갈파에 지하 공작을 하고 있을 때죠. 그러니까 김정숙은 국내로 들어와서 공작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또 만주 쪽에도 여러 공작원들이 파견돼서 제만한 이 조국광복회 조직을 만들고 있었는데, 이 배경이 되는 얘기는 나중에 이제 김일성 이야기를 좀 길게 할 때 하도록 하고, 오늘은 보천보 얘기에 좀 집중하겠습니다. 요거 또 이제 자, 여기 이제 김일성의 중국인 동료인데요. 여기 조구간이라는 사람입니다. 학사모를 쓰고 있죠. 근데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조국광
그러니까 요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제 박사 논문 주제이기도 한데 민생단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일제시대에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아마 자유시위 참변과 더불어서 양대 비극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우리 독립운동의 가장 핵심적인, 그 당시에 만주가 이 독립운동의 최전선이었잖아요. 그리고 1930년대가 되면은 바로 이제 우리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운동은 만주에서 철수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한국 독립군 이청천 장군이 이끌던 한국 독립군의 본토로 퇴각을 해버리고, 만주에는 이제 중국 공산당이 주도하는 그 항일 유격대가 출현을 했는데, 이 항일 유격대의 핵심 세력이 민생단 사건으로 뭐 다 죽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건 제 박사 논문이고, 그렇게 죽은 데서 살아남은 게 김일성이에요. 그래서 살아남은 그 세력을 갖고 이제 하게 되는데, 뭐 얘기를 하자면 복잡합니다만 간단히 얘기하면 중국 공산당이 한국의 민족주의를 좀 박해한 셈입니다. 이건 간단히 얘기가 참 어려운 복잡한 게 얽혔는데, 왜냐하면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만주에서 공산당 조직이 중국 혁명을 했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만주에 있었던 중국 본토에서는 중국 공산당이 조직 활동을 잘 했는데, 만주에서는 다 실패해갖고, 이 만주의 중국 공산당 조직은 당원의 90% 이상이 조선 사람이에요. 근데 조선 사람은 조선 혁명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조선 사람이 당원의 90%가, 중국 공산당 당원의 90%가 조선 사람인데, 처음에는 조선 혁명도 하고 중국 혁명도 하고 그렇게 다 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게 중국 혁명이 급해지다 보니까 조선 사람들이 자꾸 조선 혁명 쪽으로 기울면은, 아무리 공동애적 일본 제국주의로 싸운다 하더라도 중국 사람들 마음이 급해지니까 중국 혁명은 누가 하냐 이제 하면서 조선 사람이 조선 혁명을 추구하는 것을 민족주의라고 못하게 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해서 지금 중국 공산당이 인정하는 사람만 해도 500명, 일부에서 추산하는 걸로는 2,000명의 조선인 혁명가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죠. 근데 이제 그 가해자가 좀 복잡한데, 중국인들이 죽인 것만은 아니에요. 가해자는 조선 사람이 더 많습니다. 조선 사람들끼리 의심하고 죽이고 이제 한 게 많았는데, 그 사건으로 이제 그 항일 대화가 완전히 깨졌죠. 그랬다가 여기 남호두 회의라는 게 있는데, 하여튼 얘기는 복잡한데, 김일성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고, 김일성이 하여튼 어떻게 조선 사람이 조선 독립운동을 못한단 말이냐, 그리고 왜 조선 사람이 다 일본 놈 스파이란 말이냐, 그 항의를 했고, 그런 항의가 모스크바까지 접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스크바에서 결정이 내려져서, 야, 조선 사람이 조선 독립운동 하는 거 당연하잖아. 조선 사람 그거 못하게 하지 마.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런 식의 이 결정사가 도달을 해서, 이제 그때부터 비로소 조선 사람이 다시 조선 운동을 하게 되는, 독립운동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저게 36년 2월이에요. 2월. 그러니까 보통 민생단 사건이 32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만 4년 동안 조선 사람들이 조선 독립운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국내 진공작전도 못했었던 겁니다. 우리 중국 공산당 만주성이 산하로 이제 우리 조선 유격대들이 다 재편이 됐는데, 그 재편된 사람들이 국내로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었다가 이제 남호도 회의 결정이 내려지니까 조선 독립운동 해도 좋다.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 민생단 사건을 하는 동안에 아주 그냥 몇백 명이 죽었으니까, 오늘날의 연변 조선족 자치죠. 그쪽에 항일운동 기반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완전히 쑥대밭이 돼버린 거예요. 그 동네에서 중국 공산당 간판 갖고 운동을 하기가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덧붙여져 갖고, 이른바 북만 원정이라고, 말이 그럴듯하지만 간도 유격지를 근거지를 포기하고 북만주 쪽으로 가서 활동을 하게 됐거든요. 김일성도 거길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북만주에 도착을 해서 활동을 전개하려고 하는데, 남호도 회의 결정이 돼서 조선 사람이 조선 독립운동 해도 된다 하니까 김일성이 혼자서
김일성이 그때까지 데리고 다니던 부대는 여기 지금 이미 다 편제가 됐고 다 사도님을 받았는데 김일성이 아니야 난 조선 독립운동 할 거야. 그런데 이제 이 병력을 중국 공산당에서 내줄 수 없는 거예요. 혼자 가라. 그리고 거기 가면은 이제 뭐 사도 대원들을 보충해 주마 했더니 김일성이 좀 불만이 많았겠지만 하여튼 조직의 명을 받아서 국내로 국경지대로 내려와서 거기서 이제 이 부대들을 조직하게 되는 겁니다. 이 부대들을 조직하게 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그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는 오늘 그 생략하고 다음 시간에 그 다음번에 김일성 얘기할 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가 제 박사 논문의 가장 핵심적인 그 주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기 조국안이라는 사람인데 중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조국안뿐만 아니라 또 주수동이라는 요건 진한정이고 또 훨씬 더 어린 그 민생단 사건에서 굉장히 그 악역을 많이 해서 조선 사람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김일성이 그거를 그 인내해내면서 그리고 그 이 중국인들이 일본 놈을 미워했던 거지 조선 사람을 미워한 건 아니었다.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을 많이 죽였는데 일본인이 첩자로 오인을 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조선은 이 색안경을 잔뜩 끼고 있다. 색안경을 벗고 나서 보니까 동지를 죽인 거고, 그리고 조선 사람들이 조선 독립운동을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닌 거고. 그래서 김일성이 이 보천보 전투를 할 때 보천보 전투만 있었던 거 아닙니다. 이 유격대 사단이 3개가 움직여요. 김일성이 있었던 건 2군 6사, 그다음에 2군 2사, 4사, 6사가 있는데 이 3개 사단이 같이 움직이는데 2사와 4사의 작전은 이 김일성의 보천보 습격을 지원하는 작전을 피는 겁니다. 그래서 4사의 최현하고 주수동은 무산 쪽을 치고 조국안의 임강을 치고 그런데 그런 작전을 피는 과정에서 그건 오로지 김일성의 국내 진공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일종의 양동 작전이라고 할까요? 성동격서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일본군의 관심을 분산시켜 놓고 김일성이 아주 안전하게 조선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중국 공산당이 그거는 책임지고 김일성의 작전을 지원해 줬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건 그 보천보 민생단 사건만 생각하면은 와 중국 공산당 그럴 수가 있느냐 이제 그렇게 결론이 나기도 쉽지만 김일성이 참 그 26살 어린 나이 그 점은 와다도키 선생도 대단히 높이 평가했습니다. 어떻게 그 상황에서 중국 공산당 내에서 같이 싸운 건 이거는 굉장히 현명한 전략적 선택을 한 거다. 민족적으로 본다면 갈라쓰는 게 맞을 정도로 조선인과 중국인의 관계가 악화됐었거든요. 근데 김일성 그거를 분리를 안 시키고 동북강일연군이라는 그 체제하에 그 당시엔 동북인민혁명군이었죠. 그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선 사람 많은 동네 가서는 조선인민혁명군이라고 하고 고려홍군이라고 하고 그리고 중국 사람 많은 동네에 가서는 동북인민혁명군으로 또 행세를 하고 그렇게 싸우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 동북인민혁명군이 행세를 하다가 제가 급하게 준비하다가 주수동 사진은 못 구했는데 그 주수동과 조국안 둘 다 사장이에요. 김일성하고 중국 공산당 내에서 그 당시에 1936년 당시에 같은 급이었습니다. 유격대 내에서. 그런데 2명이 전사를 해요. 그러니까 그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도 아주 최대의 그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김일성 부대 그러니까 이건 김일성 부대가 아니라 이제 최현 부대가 이 성과인데 이도선 토벌대라는 아주 그 대단한 토벌대가 있었어요. 악명이 아주 높았죠. 아주 악명 높은 토벌대가 있었는데 그 토벌대를 섬멸하는 성과를 거뒀고, 그러니까 이 만주 일대에서는 굉장히 악명 높은 부대였는데 최현 부대는 저기를 깨뜨렸고, 지난 작년에 수업하다가 끝나고 난 다음에 깜짝 놀랐는데 그 이도선 토벌대 얘기를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항의무장투쟁 얘기를 하면서 했는데 웬 학생 하나가 나오더니 자기의 그 외종조부라는 거예요. 그 외할머니한테 얘기를 들었고 이도선의 동생의 외손자. 그래서 자기는
그래도 좀 그 애국자 중요 인물로 들었었는데 아니 그래서 하여튼 뭐 제가 이제 연구실 데리고 와서 그 있는 자료들 다 찾아서 보여주고 이제 이거는 이렇게 된 거다 해서 그 친구들 이제 참 굉장히 괴로워하면서도 납득을 하고 아주 근데 그 할아버지와는 달리 아주 건강하게 잘 그 자란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무도 회의를 하게 되는데 이 보천보 전투를 할 때 국내 분위기가 어땠냐면은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이재유입니다. 이재유가 바로 그 아까 삼수 있죠. 삼수분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아주 그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의 아주 핵심적인 분이고 사실은 이재유가 옥사했기 때문에 박헌영이 등장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박헌영이 이제 해방후에 이끌었었던 조직은 사실은 이재유의 조직입니다. 그 이재유의 조직이 살아남아서 그 이제 박헌영을 대장으로 영입을 한 거죠. 뭐 그렇게 됐는데 이때 이재유가 뭘로 유명했냐면은 왜 신창원 기억하십니까? 우리 이제 젊은 청취자들은 모르겠지만 2000 몇 년인가 2002년 3년경 2001년 뭐 그 무렵에 그 신창원이라는 뭐 절도범이죠. 절도범인데 이 사람이 경찰에 체포되면 탈출하고 해서 5번인가 6번을 탈출했습니다. 그냥 보통 잡범이에요. 그런데도 그 당시에 통신에 신창원 팬클럽이 만들어지고 신창원을 주인공으로 하는 만화가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이재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4번인가 체포됐다 4번을 탈출을 했었던 그런 경험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재유를 잡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그 동아일보나 뭐 우리 신문에는 신출귀몰 하던 이재유가 잡혔다 그렇게 이제 났습니다만 이건 경성일보 일본인 신문이에요. 집요하고 흉악한 조선공산당이 드디어 괴멸됐다. 이게 그 보천보 전투가 있기 얼마 전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드디어 그나마 재건운동 그리고 국내에서의 어떤 그 저항운동의 상징이었던 이재유가 4년 만에 검거되는 그러니까 그런 그 상황. 그래서 야 이제 끝났어. 독립운동은 완전히 끝났어. 민족주의 계열은 이미 조용해졌고요. 공산당이 이렇게 공산주의자들이 좀 저항을 하는데 그 두목이었던 이재유를 잡았다. 원흉 이재유가 드디어 이제 포박됐다. 이제 마침내 일체 국제 루트가 이제 끊어졌고 뭐 이제 일본인들 좋아라 하고 있을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은 희망을 잃고 그리고 우리말도 뺏기고 이름도 뺏기고 그런 그 암담한 상황에 조선은 죽지 않았다. 조선은 살아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보천보 전투를 실무 준비를 했던 권영벽이라는 분입니다. 해방을 보지 못하고 45년 3월 10일 해방을 불과 5달 남겨놓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사형을 당했어요. 사형을 당한 분인데 지금은 아마 서대문 형무소에 가도 권영벽 이름이 붙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김일성의 최측근이었고요. 김일성이 보천보 전투의 준비를 지시했는데 육사 조직과장인가 그랬어요. 직함이. 김일성보다 나이는 위입니다. 나이는 3살 많은데 그 김일성 표현에 의하면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 일을 그 시키면은 굉장히 철저하게 따져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아주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정규군은 과감한 작전이도 되는데 유격대는 안 됩니다. 유격대가 왜 필승불패인지 아십니까? 불리한 싸움은 도망가서 그래요. 왜냐하면은 유격대는 한 방 맞고 깨지면은 회복이 불가능해요. 정규군이 사도 뭐 징집하면 되지만 유격대는 그거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하는 그런 그 아주 조심스럽게 그 늘 작전을 준비하고 김일성이 뭘 지시해도 그건 곤란합니다. 이렇게 이러저러하게 해서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던 사람인데 보천보 전투를 준비할 때는 김일성이 뭐라고 하면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이 지시를 했는데 또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나가는 걸 불러서였대요. 통모.
왜 이렇게 보천보전 그 지시에 이번 작전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아무 의견 없이 그렇게 딱 알겠습니다 하고 신나서 그렇게 가느냐 했더니 딱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보천보의 조국이 아닙니까? 우리가 만주에서 싸울 때도 그렇게 해서 다 여태까지 이겼는데 국내에 들어가서 싸우는데 그 못할 게 뭐가 있고 그게 왜 어렵습니까? 이거는 정말 유격대 입장에서는 수십 년간 헤어졌던 어머니와의 상봉과도 같은. 그러니까 그 앞에 전사가 중요해요. 보천보 전투를 하기 이전에 몇 년 동안 유격대는 조선 얘기를 꺼낼 수도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조선 사람들은 그냥말로 아주 가장 암울했던 시기에 그때 햇빛 한 주지 쫙 들어온 거예요. 해가 뜬 건 아니죠. 그러나 햇빛 한 주지 쫙 아면을 비추는 1등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빛을 발한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아까 보셨던 그 호해죠. 함남 보천보를 습격했다. 우편소, 면사무소에 충화불을 질렀다. 아마 200여 명이 도전대섭을 했고, 그래서 보통학교와 소방서도 불이 났다. 함남경찰부에서 출동했는데 김일성 일파 아마 그 공산비라는 걸 지우지 않았나 싶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해산 신갈파 등에서도 그러니까 이 경찰들이 총 출동해서 이제 쫓고 있는데 추격 경관과 충돌해서 양방 사상 요거죠. 이거는 속보예요. 호해 두 편인데 보천보 전투보다요. 김일성이 얘기하는 게 보천보 전투는 일본과 하나도 안 죽었어. 그런데 그 뒤에 그러니까 갑자기 그 구시산 전투라고도 하고 간산봉 전투에서는 일본인이 많이 죽었다. 뭐 북쪽의 자료에는 1,500명이 죽었다 하는데 그거는 과장인 것 같고 1,500명 경찰서에서 출동했는데 1,500명까지 갈 리는 없죠. 근데 한 4,50명이 그 사상자가 발생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간산봉 전투가 군사적으로는 훨씬 커요. 그런데 북에서도 그렇고 우리 국내에서도 그렇고 보천보 하지 간산봉 전투 얘기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또 그 보천보에 대한 속보가 나온 겁니다. 기관총 가진 200명이 월경해와서 보천보 시가를 습격하고 충화 불을 질렀고 주재소, 우편소, 보통학교, 면소에 방어를 했고 전선 절단하고 상세한 피해는 미판 아직 판명되지 않았는데 민가에도 방화를 했고 즉사 1명, 부상 2명. 100여 호 그 천여 주민들 보존 촌락은 전멸 상태. 그때도 휴대전화가 있었네요. 휴대전화기 갖고 해산서도 동원했고 김일성 일파라고 했는데 아까 호해에서는 한일자로 돼 있었죠. 근데 이제 그 며칠 사이에 김일성으로 바로 잡혔습니다. 이 바로 잡힌 거는 또 사연이 있습니다. 이름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죠.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경류의 뗏목 발제입니다. 뗏목 띄우고 월간을 했고 뭐 삐라 슬퍼했다. 또 경문도 붙였다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신문에 그 보천보 사진이 나오죠. 그래서 그 사진을 좀 크게 볼까요? 여기 이제 그 초롱성의 국경선의 처체의 참적 양일천 기자라는 본사 특파원 양일천 기자가 썼는데 피습된 보천보입니다. 그래서 동아일보 특파원 양일천의 보도 내용이요.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다 불타버린 거 그리고 이제 그 불타버린 것들을 이제 동네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죠. 이거는 일본 신문에 더 그 상세한 사진이 실렸습니다. 보천보 면사무소예요. 보천보 면사무소에 이렇게 총탄 자국이 이제 그 선연한데, 그 최근에 누가 보천보를 갔다 와서 오마이뉴스에다 사진을 올렸는데, 이게 그냥 있죠. 이거 복원을 한 건지 일본 경찰이었으면 이 흔적을 지웠을 텐데, 하여튼 지금 현재 아마 복원을 했겠죠. 이렇게 원형이 깨끗이 남아 있기는 어려웠을 텐데 아마 그 시골이라도 하여튼 지금 여기가 이제 그 바로 빨치산이 쳐들어갔던 보천보의 주재소였고 주재소에는 이제 이런 그 뭐 방카라고나 해야 할까요? 이걸 이제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토치카라고 해야 할까요? 토치카는 아니겠죠. 뭐 하여튼 그 초소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게 옛날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집이 이 집 주인이었던 요리사 요리집인데 보천보 당시 최고급 요리집인데 총소리가 났을 때 저 주인이 나왔다가 이제 총에 맞아 유탄에 맞아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다가 이제 나중에 북한에서 이렇게 비석을 세워놨죠. 이게 그 당시에 신문에 실렸던 사진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격대가 불질른 거고요. 이게 이제 북한에서 사진은 없지만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죠. 김일성이 불타는 저 앞에서 그러니까 이제 일장연설을 했다. 사람들 모아놓고 훈시를 했고 훈시했다는 건 일본 관원 자료에도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 광경을 이제 이렇게 그렸고 거기에다가 이제 보천보 전투 지휘처 해서 이제 큰 탑을 만들어 놨죠. 이걸 보고 말이죠. 여운형 선생이 이제 조선중앙일보 사장이었단 말이에요. 조선중앙일보는 조선일보하고도 상관없고 중앙일보하고도 상관없는 아주 좋은 신문사였습니다. 제가 전에 있었던 사무실, 우리 반환법 행위자 열전 사무실이 견지동에 있었는데 조계사부분. 저희 사무실 바로 앞 건물이 그 전에는 조선일보였고, 그 다음에 조선중앙일보였고, 그 다음에 또 누구였냐면 강동원 외 증조 할아버지 있죠. 친일파 논란이 있었는데 저는 아주 훌륭한 독립운동가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종만 선생 얘기는 제가 나중에 또 제가 이종만 선생에 대해서는 남들 모르는 자료를 좀 얻어서 구해서 또 본 게 있어갖고 이종만 선생 얘기는 언제 한번 따로 그러니까 좀 큰 거 급한 거 끝나고 난 다음에 한번 할까 생각 중인데요. 조선중앙일보사의 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중앙일보가 아까 손기정 일장기 말소 사건 때문에 자진 휴관이 됐거든요. 여운형 나왔으니까 얘기를 하죠. 손기정 조선 동아일보 일장기 말소 사건보다 조선중앙일보 일장기 말소 사건이 훨씬 더 중요한 건데요. 그 일장기 말소한 분이 특별한 분이에요. 유해붕 기자인데 그분이 양정고등학교의 마라톤 선수 출신이에요. 손기정의 1년 선배입니다. 그래서 손기정과 함께 진짜 마라톤을 했었던 국가대표급 선수였는데 부상을 당해서 운동을 포기했어요. 그러고 이제 조선중앙일보에 입사해서 체육 기자를 하게 됐는데 자기의 절친한 후배 한솥밥 먹고 같이 뛰던 손기정이 우승을 하니까 그걸 일장기를 지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사진에서 일장기를 지었는데 그 사진이 어떻게 됐냐? 여러분 아까 이런 사진 보세요. 이 사진 어때요? 사진이 흐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자, 이런 사진은 그래도 사진을 갖고 인쇄를 한 겁니다. 원본 사진을 갖고요. 그런데도 흐린데 옛날에 텔렉스라는 게 있었죠. 그 텔렉스를 받으면 사진이, 그러니까 옛날 동아일보 30년대 사진들, 웬만한 사진들 보면은 이걸 확대해서 보면은요, 점점이 찍혀 있어요. 점으로 이제 그걸 받아서 아마 지금 개념으로는 화소라는 개념을 쓰죠. 600만 화소다, 300만 화소다 그러는데 수백만 화소인데 옛날 사진 이렇게 보면은 점을 실 수가 있으니까 한 수백 개 정도입니다. 그 화소인데 그거 이제 받아서 동판 떠갖고 이제 신문을 내는 건데 사진을 내는 건데 텔렉스 사진이다 보니까 사진이 흐려요. 그래서 인쇄도 안 좋고 그 사진이 날라오는 동안에 전파가 간섭을 했는지 해서 흐린 사진을 갖고 이제 손기정 선수가 우승 장면이라고 이제 그 사진이 왔는데 그걸 지웠어요. 일장기를 분명히 지웠는데 원본 사진이 워낙 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지웠는지 안 지웠는지를. 일본 헌병대에서 그날 그러니까 신문은 나와서 이제 오후부터 뿌렸을 거 아니에요. 호의도 나오고 그렇게 했는데 그날 밤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신문을 갖고서 이렇게 보는데 아무래도 느낌이 이상하니까 이거 이상하지 않아? 하고 다른 신문 비교해 보니까
이건 손을 댄 게 틀림없어. 일장기 부분이 더 뿌얘졌어. 그런데 그때까지 그 눈매 날카로운 헌병대에서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딴 방에 가서 슬쩍 물어보니까 뭐 이상한 거 못 봤어? 했는데 뭐? 하고 이제 다들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참 고단수다. 야,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이 지은 놈 이거 괘씸하기 짝이 없지만 지금 저런 사람들은 난리가 났잖아요. 난리가 났는데 이걸 갖다가 잡아들이면은 오히려 저런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근데 이거 아무도 모르잖아. 그리고 이제 내일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는 게 어때? 우리 상황을 지켜보자고 했고 다음날 그러니까 그 일장기를 지었다는 걸 아는 사람이 없이 넘어간 거예요. 근데 동아일보 사건은 어떻게 문제가 됐냐? 그 다음에 사진이 이제 배 타고 왔잖아요. 한 20일쯤 지난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또렷한 사진. 거기에서 이 수정액으로 빡빡 문질러 보였어요. 이상범 화백이라고 뭐 나중에 친일 논란도 좀 있었습니다만 당시 이제 동아일보에 그러니까 그림 담당 기자도 있었고 이길용이라는 이제 체육부 기자하고 그래서 송진우가 성냥개비로 고대 광실을 불태웠다라고 이제 그때는 수정액을 성냥개비로 묻혀서 했나 봐요. 그러니까 화를 냈던 일화가 있는데 이제 그거는 너무 선명한 사진을 너무 빡빡 문질렀으니까 누가 봐도 선명하게. 그래서 그거를 동아일보를 정관을 때리니까 중앙일보에서는 자진 휴관을 했죠. 그런데 일본 놈들이 참 묘한 게 자진 휴관을 하면은 자기가 알아서 슬그머니 복관이 돼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복관을 할 때는 휴관은 자기 만들어야 되는데 복관 기회를 받아줘야 돼요. 근데 그걸 안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조선중앙일보를 죽여버린 거죠. 그리고 동아일보는 그 후에 내보내줬고 이게 이제 뭐가 되냐면 조선일보가 동아일보를 따라잡는 중요한 계기가 됐죠. 그러니까 자 신문 3개 나오던 것 중에서 조선중앙일보는 자진휴관했고 동아일보는 무기정관을 먹었어서 10달 동안 신문시장을 조선일보가 독주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방신의 조선일보가 기틀을 잡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이제 그렇게 됐고 보천보 사건이 터졌을 때 그러니까 동아일보는 무지 세게 써줬는데 조선일보는 조선일보도 물론 크게 보도를 했지만 이렇게까지 크게 보도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이고 이게 벌써 시간이 이렇게 갔네. 자, 좀 빨리 나가죠. 그래서 이제 뭐 했고, 이 여운형 선생이 흥분을 해갖고 술을 끊었었대요. 그런데 개동에 술을 다 사왔대. 그래서 동네 사람들 불러서 잔치를 벌리고 그 다음에 아침 첫 차를 타고 밤새 술 먹고 새벽 첫 차를 타고 이 보천보에 와서 직접 그 현장을 보고 가셨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만큼 사람들에게 어떤 충격을 준 거였고요.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쓰던 뭐 밥그릇 같은 거 유격대가 쓰던 물품인가 봐요. 뭐 이거 조선혁명역사박물관에 보면은 있다만 아까 우리가 본 그림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큰 그 그림 앞에 이제 학생들 모아놓고 하고 교과서에도 보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께서 대원수님이라는 건 그냥 원수님이 나온 거죠. 김정일 나온 다음에 총을 쏘셨습니다. 땅땅 뚫어. 유격대원들은 보천보의 외놈들을 모조리 쏘눕혔습니다. 그래서 왜? 하고 복모음 가르치는 때 이렇게 인민들은 목청껏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돼지 나오는데 이 보천보에서 유명했었던 게 순사돼지 꿀꿀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순사가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그 당시에 일제 때 우리 어렸을 때는 그 순사가 온다 하는 말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잡으러 온다. 그러니까 애들이 울 때 순사가 온다 하면 울음을 뚝 꽂히는 그 정도는 순사가 무서웠는데 김일성 부대가 이제 나타나서 총 빡빡빡빡 쏘고 왔잖아요. 그 김일성 부대가 철수한 다음에 사람들이 찾아보는데 그 순사가 돼지 우리에 숨어갖고 돼지처럼 그렇게 그러니까 돼지인 척하느라고 거기서 꿀꿀꿀꿀 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제 그게 놀림감이 돼서 순사돼지 꿀꿀. 아까 글의 제목으로 뽑았었던 게 순사돼지 꿀꿀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막강했던 권력이 유격대가 총을 쏘니까 김일성 이게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유격대가 총을 몇 방만 잘 뚱땅거리면 백성들의 배짱이 커진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좀 멋있게 표현한 건 뭐가 있냐면은 우리의 총알이 가닿지 못하는 곳에 우리의 노래가 인민들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이제 뭐 그런 얘기도 남기고 그랬는데 하여튼 순사돼지 꿀꿀 여기 그래서 그것 때문이지 이 복모음이 있어서 이 돼지 그림이 있네요. 돼지를 보니까 순사돼지 꿀꿀이 생각났습니다. 보천보 기념탑 이렇게 거창하게 만들었고요. 그 기념탑에 이렇게 부조상. 그죠. 근데 전쟁 기념하는 거는 다 되게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 도상 이미지 이거는 나중에 한번 따로 한번 그 얘기를 해도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바로 그 간산봉 전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함유비 600을 추격한다. 함유비라는 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 이군 육사가 국내를 치고 빠졌잖아요. 그리고 육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2사, 4사가 같이 모여서 그렇게 되니까 일개사라는 건 뭐 우리 사단 정규군은 한 15,000 정도지만 유격대에서는 사라고 하는 게 한 100명에서 200명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다 합치니까 한 600명 정도, 함유비 600을 추격전하는 과정에서 쌍방간의 사상이 다수 있었다. 쌍방간에 다수 있었던 거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유격대 측에서도 사장이 2명이나 2사 사장, 4사 사장이 전사했으니까 유격대 측에서도 상당히 큰 피해를 입었죠. 그리고 또 그런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고도 감행을 한 건데 이군 육사 바로 그 조선으로 치고 들어왔던 이군 육사는 무사히 아주 성공적으로. 그러니까 김일성이 뭐라고 했냐면 너무 완벽한 승리에서 허탈했다. 허무할 정도로 너무 쉽게 빨리 끝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도 철저하게 했지만 빨리 끝났다 이제 하는데 여기서 이제 김소재 임술부대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이름이 여기 보면 그냥 김보병소자라고 나와요. 그래서 김일성 조구간 양공비 합군 그 조구간 나오죠. 그리고 김보병소자라고 나오고 요 자료에는 이름이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위에 있는 사진은 전사한 사람들의 얼굴이 저 6명이 이제 이렇게 실렸었는데, 이 김소자가 누구냐? 자료에 보면은 김인욱이라고 다른 자료들을 보면 나오는데 김일성은 회고록에서 김석원이었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일제 자료에 아마 그 일제 자료가 더 정확한 자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그걸 김인욱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김일성은 자기 회고록에 김석원이라고, 그러니까 김인욱이라는 얘기를 그런 자료가 있다고 하더라. 그 얘기를 써놓는데 그때 우리 부대원들은 다 김석원으로 알고 있었다. 그거는 사실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김일성 부대가 그 당시에 주민들이 그걸 김석원으로 알고 있었던 건 사실 이렇게, 왜냐하면 그 무렵에 그 우리나라의 김석원이가 일본군 소재로서 아주 유명했었거든요. 이건 이제 한 3년 지난 뒤지만 하여튼 그 신문에 크게 이렇게 이제 사진까지 나고, 이 사람이 그 성남고등학교라고 있죠. 거기 설립자고 노병한이라는 책도 쓰고 하여튼 우리 군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그러니까 일본군 출신으로 이제 제일 그 유명했었던 사람 중에 하나니까 김석원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제 이렇게 여기는 10여 명이 났다고 하지만 꽤 많이. 이건 아까 경찰 부대하고는 틀린 겁니다. 이게 군이 출동한 거예요. 아까 경찰이 아니고 군이 출동했는데 거기서도 또 군이 이제 10여 명 사상자를 냈다고 되어 있고, 연변 쪽 자료에는 50명. 그리고 북한 쪽 일부 자료에는 1,500명. 근데 아마 뭐 연변 쪽 자료가 실제 규모에 그래도 근접하지 않았나 하는데 50명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청산리 대첩이 과연 몇 명이었는지
그것도 학자들 사이에서 좀 최대 뭐 3천까지 얘기를 합니다만 그 협곡이 3천 명이 빠져나갈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저도 뭐 그쪽은 제가 전공이 아니라서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뭐 하여튼 그러니까 김일성 부대가 관계된 전투에서 제일 큰 거는 이 간산봉 전투 나중에 이제 대홍단 전투 같은 거 있습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그 나온 소문은 뭐냐면은 이제 전사한 그 병사들의 시신을 다 갖고 갈 수 없으니까 머리만 잘라서 이제 그 일본군이 수습을 해서 이동을 하는데 이제 그 푸대에다 담았을 거 아니야. 그래서 저게 뭐요 했더니 일본군이 호박이다. 일본말로 갑오짜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이구 갑오짜가 풍년이네 하고 그 조선 사람들이 좋아했다는 이제 그런 또 얘기가 전해집니다. 그래서 보천보 전투 같은 게 그러니까 사람들의 배짱을 키워주게 하는 거고요. 하는 거죠. 근데 자, 이 사진을 우리가 하나 봐야 돼요. 요거는 뭐냐면 보천보 전투가 그 일어나기 얼마 전에 제가 여기 날짜를 안 적어놨네요. 그 이 동아일보의 보천보 쪽에 주민들 생활사가 실린 거예요. 근데 그 해산지국 여기 이제 보면은 해산지국 양일천 기자라고 돼 있죠. 10만 국민이 으스을 친다. 설풍천 압록강에 눈바람천 압록강 변에 수천 유민이 월강하고 뭐 이제 이러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보천보 일대 그 압록강 바로 김일성이 활동하는 그 지역입니다. 우리 그 이 동포들의 어떤 그러니까 비참한 생활들을 그려놨는데 이게 사실은 보천보 전투의 예고편이란 말이에요. 이 사진 보십시오. 이게 뒤에 보면은 이제 나중에 사진을 보겠습니다만 여기 책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기 있네요. 바로 이 책 보이십니까? 여기 이 사람 이게 아까 해산 사건 있죠. 앨범 수수께끼의 김일성이라고 그 이제 이 책을 발굴해서 해설을 한 사람은 이명령이라고 김일성 열전 가짜 김일성을 얘기한 사람인데 이 책이 뭐냐면은 그 일본이 이게 표지가 없는 책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 글자를 이렇게 썼습니다만 해산 사건 관계 사진으로 모아놨습니다. 그 사진집을 그 냈는데 이 사진집에 수록되어 있는 해산 사건 관련자들의 그 체포되어 있는데 그 조직원이란 말이에요. 그 쉽게 얘기해서 조국 광복회 조직원이에요. 조국 광복회 조직원이 이 기사를 쓴 거예요. 아까 여기 이런 호에 있죠. 왜 동아일보가 조선일보보다 압도적으로 보도가 잘 됐느냐. 동아일보 해산 특파원이 김일성파의 조직원이었다니까요. 그래서 그 기사를 이렇게 대서특필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현장 취재 생생하게 해서 동아일보에 보냈으니까 그리고 동아일보는 마침 이 일장기 말소 사건으로 이 신문이 못 나오다가 나오게 되니까 야 신난다고 실어준 거고 이 기사들이 아주 생생한 기사가 나올 수 있었던 거. 비록 재습에 공포했던 주민들 뭐 이제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뭐 비적이 들어서 뭐 방화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쓴 것 같지만 실은 굉장히 이제 이 사람들에게 그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기사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양일천이 바로 이제 이 그 조직원으로서 이렇게 됐는데 양일천이 그럼 어떻게 조직원이 됐는가? 이것도 김일성과 관련돼서 오늘 고무찬양 너무 많이 하나요? 근데 그 고무찬양은요, 이 국가보안법 요새 또 이제 논란이 됐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김정은이 문재인보다 낫다. 이게 옛날 같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60년대 말 70년대 초반쯤인데요. 실화입니다, 실화.
왜 철거민이 와서 집을 때려 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무허가 판잣집들 있잖아요. 철거 반원이 와서 집을 때려 부셔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에서 용역을 줬든지 그때는 또 뭐 시청이 직접 그 공무원들 뭐 동원해서 이제 그 때려 부실 텐데. 그랬더니 집이 철거되는데 눈이 뒤집히지요. 뭐 당연히 그러니까 멱살을 잡고 쥐고 흔들면서 이제 싸움이 벌어졌는데 야 이 김일성보다 나쁜 새끼야 하고 욕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뭐 그렇게 해서 주먹을 날리고 해서 이제 폭행죄로 했다면요, 뭐 그거는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거기에 뭐가 붙었냐면 반공법이 붙었어요. 반공법이. 야, 이 김일성보다 나쁜 새끼야. 그게 뭐냐면은요, 김일성은 지구상에서 가장 나쁜 놈이에요. 영어 문법 배울 때 better than the best, worse than the worst는 문법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말이다. 김일성은 지구상에서 가장 나쁜 놈인데 김일성보다 나쁜 놈이라고 우리 그 공무집행하는 공무원을 그 얘기한 거, 이거는 김일성을 세계에서 두 번째 나쁜 놈으로서 그만큼 그 김일성을 고무 찬양한 것이다. 이랬던 나라입니다. 그게 그 반공법에 있던 게 이제 반공법이 없어지면서 국가보안법에 들어가서 여전히 고무찬양죄도 있잖아요. 그거 제일 잘하는 사람이 황교안일 텐데 지금 국가보안법 지금 공안검사들이 아직도 책꽂이에다가 이렇게 꽂아놓고 이거 좀 쓸 수 없나, 그게 황교안이가 쓴 해설서 갖고 다 보고 있는데 한번 답해 주시죠. 무슨 당이죠? 자유한국당? 거기 정책위 의장님이 여기 김일성보다 나쁜 새끼야라는 판례가 아직도 살아있는 나라에서 문재인보다 김정은이 낫다라고 얘기한 건 반국가단체의 수괴를 고무 찬양한 거 아닌지, 공안검사님 뭐 이렇게 딴 데만 다니지 마시고 한번 한 말씀 좀 해주셔요. 네. 그럼 뭐 하여튼 제가 그 자유한국당 정책위 의장보다 고무찬양을 더 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분 사진을 못 구했는데 박인진이라는 천도교의 아주 높은 분이에요. 근데 이분의 제자예요. 박인진을 김일성이 끌어들이는 거, 이런 게 보천보 전투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가를 설명해 주는데 아주 중요한 대목인데요. 이 김일성이 어렸을 때 천도교인들 사이에서 많이 지냈었거든요. 특히 화성의숙이라는 데 갔을 때 화성의숙의 최동호 선생님, 그러니까 최덕신 교련 외무장관 하다가 북으로 넘어간 양반 있죠. 그분의 아버님입니다. 최덕신 장관의 아버지가 최동호 선생이라고 임시정부 국무위원을 지내신 분인데, 이제 이런 그 환경 속에서 김일성이 최덕신 선생, 최동호 선생 그 집에서 뭐 여러 날 묵기도 하고 밥도 먹고 또 화성의 속에서 이제 드리고 보살펴 주시고, 거기 이제 사감으로 있었던 뭐 김시우나 뭐 이런 분들이 다 천도교인이고 해서 천도교인들 생활을 잘 알아요. 김일성 본인은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고, 그래서 이제 그 종교인들을 감동시킨 얘기입니다. 이분이 천도교의 영북도정인데, 영북도정이라는 게 뭐냐면 함경도와 만주를 관할하는. 근데 천도교가 남쪽은 어때요? 동학을 하면서 박살이 났잖아요. 동학 이후에. 그래서 천도교의 교세는 평안도와 함경도가 이제 그 주축인데, 중에서 함경도 쪽에 천도교에서 제일 높은 분이니까 천도교 전체에서도 아주 막강한 그 지위를 갖는 분인데, 김일성이 장백현에 진출해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 천도교세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그 마을에,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천도교인들이 항일적 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 많고, 김일성이 딱 표현을 멋있게 했어요. 천도교인들하고 공작을 해야 한다. 저 종교는 아편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 밑에서도 여태까지 하다가 또 그 공작이 잘 안 되고 실패 계속 해왔으니까 1920년대 말 30년대 초에 또 공산주의 운동은 좌경 바람이 불어서 이제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와서 국경지대에 와서 다시 조선 독립운동을 위한 조직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천도교 빼놓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천도교 이거 정면 돌파를 해야 한다. 어떻게 하냐? 박인진하고 담판을 하고 싶다. 근데 김일성이 마을로 내려올 수는 없으니까 유격단이 어떻게 꼬셔서 이 영감님을 유격대 미령으로 모셔왔습니다.
뭐 영감님이라고 해봐야 지금 제 나이 정도 저보다 오히려 한두 살 아래 있을 거예요. 지금 50대 후반이었을 것 같은데 이 양반을 모셔왔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래도 이제 긴가민가 하면서 왔겠죠. 맨날 빨갱이들은 말이야. 이렇게 보면은 뭐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뭐 하고 동학쟁이라고 이렇게 그 박멸해야 한다라고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를 보낸다는데 이게 무슨 꿍꿍이 속이야 이거 그리고 조선 독립을 위해서 힘을 합치자고 하는데 저 자식들이 우리 뒤통수 때리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이분도 항일 의지는 충만하지만 혼자 싸우기는 힘이 없고 대신 저 공산주의자들 저거 믿어도 돼? 그러면서 제일 관심사가 뭐겠습니까? 저게 우리의 종교를 인정해 줄까 안 할까 그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미령에 가서 이제 밤을 샜는데 김일성이 아마 일부러 다음 날까지 기다렸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작전을 짠 거죠. 짜고 하룻밤을 밀령에서 이분을 재우게 한 다음에 다음 날 새벽을 어떻게 되냐. 이제 천도교인들은 뭘 했냐면 오관공덕이라고 해서 청수를 모십니다. 아침에.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우리 할머니들 정화수 떠놓고 아침에 빌잖아요. 그것처럼 아침에 일어나면은 맑은 물을 떠놓고 기도를 올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청수는 어디다 모시냐면은 하얀 사발리나 사기 그릇이나 아니면은 녹그릇에다가 청수를 모시게 돼 있습니다. 근데 뭐 빨갱이 소굴에 미령에 남의 동네에 왔는데 거기 뭐 녹그릇 사발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청수를 못 모시나 보다 하고 이제 그냥 가만히 앉아서 묵상을 하고 계셨었나 봐요. 그런데 여대원이 뭘 갖고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이거 뭔가 하고 봤더니 반합 있죠, 반합. 왜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반합 이렇게 유격대 반합 뚜껑에다가 물을 떠왔더래요. 그래서 이게 뭐요? 했더니 청수를 모시셔야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유격대다 보니까 녹그릇 무겁잖아요. 사기그릇 깨지잖아요. 녹그릇도 없고 사기그릇도 없다. 이 반합 이런 그릇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 중에서 대원들 것 중에서 제일 새거, 제일 깨끗한 반합에다가 떠왔다. 그런데 이 물은 그래도 좀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냥 요 앞에서 떠온 물 아닙니다. 백조사 나라의 첫 번째 샘물에 가서 우리 대원이 일부러 가서 떠왔습니다. 야, 백조사 나라의 첫 번째 샘물이었는데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이분이 헉한 거예요. 그리고 김일성을 만나서 담판을 해야 할 이유 자체가 없어진 거죠. 우리 종교를 동학을 인정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게 궁금해서 왔는데 여대원이 떠오는 물 한 그릇 갖고 이분이 감동을 한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요. 물론 김일성 만나서 얘기 일사천리로 잘 됐고 이분이 여보시오 나하고만 합작하지 하는 걸로 끝내서는 안 될 것 같소. 그러더니 서울에 가서 최진을 만나요. 최진 33인의 한 분이었지만 훌륭한 독립운동가였는데 정말 서울운동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분이었는데 안타깝게도 변절을 했잖아요. 전향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이미 친일을 하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우리 동학에 원래 그런 거 아니지 않소 하고 최진을 설득하려고 했는데 설득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최진이 일본 친일파라고 하지만 일본한테 신고 안 했어요. 더 재밌는 거는요. 최진하고 이 박인진이 최진을 찾아갔다는 것까지 일본 놈들이 알았는데 최진은 안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아까 일장기말소 사건이나 그런 거 보면은 고단수죠, 고단수. 일본 놈들이. 그렇게 됐는데 그 양일천이 바로 이 박인진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박인진의 제자 중에 또 유명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어요. 누구냐면 우리 비전향 장기수 중에서 김영삼 정권 때 그 송환된 이모 그 할아버지 있잖아요. 그 이모 선생이 바로 박인진 제자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보천보 전투는 잘 됐어요. 너무 신나게 됐어요. 그리고 보천보 전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걸 조직의 성과로 쓸어 담아야죠. 조직이 커집니다. 보천보 전투 직후에 조직이 커지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이 1년 보천보 전투 36년
6월에 했고 37년 중일전쟁 일어날 그 무렵까지 그 1년 동안이 조국 광복회가 20만 맹원을 가졌다, 회원을 가졌다고 해요. 그래서 신간회가 4만이었거든요. 합법 조직인데. 그래서 이거는 과장인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강훈 선생이라고 계세요. 무정부주의자로 징역도 오래 사셨고 한 15년 가까이 징역을 사셨고 이분이 뭘 하셨냐면은 옛날 지금은 국가보훈처입니다만 옛날에 원오처라는 게 돼 있었죠. 그 원오처에서 독립운동사가 13권인가 14권인가 이제 그렇게 따뜻하게 큰 책으로 나온 게 있고 독립운동사 자료집에 또 그 한 20권 나온 게 있어요. 그 작업을 뭐 거의 혼자 하시다, 혼자는 아니지만 그 중심이 돼서 했고 일본 자료 다 그 찾아서 번역하고 해서 했고 광복회 회장도 오래 지내셨고 돌아가실 때 연세가 103살인가 그랬어요. 독립운동계에서 뭐 최고 원로고 징역도 오래 사셨고 아나키스트 출신입니다. 독립운동도 세게 하고 독립운동사 자료집을 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이제 독립운동사에 대해서 제일 정통한 분이에요. 본인이 그 당시에 운동도 하셨고 자료도 누구보다도 많이 보셨고.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좀 뵐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대학원생 때 뭐 이것저것 잘 모를 때인데 그때 얘기를 하다가 조국 광복회 얘기가 나와서 조국 광복회 그거 좀 과장 아니냐 했다가 이 할아버지한테 야단을 맞았어요. 아이고 저 20만이라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신간회도 4만인데 했더니 20만 되고도 넘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만주 쪽 사정 당시 잘한다. 그리고 그건 자료도 확인되는데 젊은 친구가 그때는 제가 이제 김일성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생각을 많이 가질 때였는데 그렇게 얘기했다가 그 이강훈 선생한테 놓고 조국 광복회 20만 그건 난 과장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주에 살고 있는 사람 다 조국 광복회 회원 됐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랐는데 그게 이제 특히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일제 때 이제 순사 무섭고요. 또 순사보다는 못하지만 산림간수라는 게 있었는데 이것도 엄청 무서운 거예요. 옛날에 뭐 무슨 가스가 있습니까? 석유 보일러가 있습니까? 연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 산에서 나무에서 떼는데 그거 하다 잘못 걸리면은 이제 정말 치도건 현장에서 팍 터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격대가 나타나서 총 몇 방 쏘고 가면은요, 산림간수고 순사고 깊은 산 근처에 얼씬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는 조직 활동을 하기가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 보이면은 뭘 하느냐. 아까 그 사진 나온 거 제가 설명을 안 했었는데 이 사진 잠깐 한번 볼까요? 아까 설명 안 하고 지나갔지만 이게 뭐냐면은 이 피바다를 처음 공연했다는 만강마을이에요. 만강부락이라고 저도 만주에 북한은 못 가봤습니다만 만강은 가봤어요. 이제 압록강 건너편이니까 갔더니 와 진짜 깊은 산골이고 거기서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그 차를 세워놓고 여기가 만강이 하고 이렇게 이제 한참 그 구경을 하고 있는데 차 옆으로 뭐가 쓱 지나갔어요. 그래서 송아지인가 하고 이렇게 봤는데 느낌이 이상해요. 그러니까 정말 송아지만한 멧돼지가 뭐한 200km는 될 것 같아요. 그 멧돼지가 어슬렁어슬렁 이렇게 차 옆으로 지나가서 우리 그 사람들 다 나와 있었는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그렇게 재어서 하고 이제 놀랐었던 그런 깊은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 이제 북한에서 답사단을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 이게 재밌는 게요. 우리 시네마 천국 보셨죠? 시네마 천국에 보면은 한 10년 이게 동네 사람들이 영화 하도 봐서 대사 다 외우는 것처럼 이거는 1956년에 갔던 걸로 제가 자료에서 봤는데 그러니까 20년이 지난 다음에 갔죠. 근데 20년이 전에 여기서 피바다 연극을 여기서 처음 했다는 건데 갔더니 주민들이 아직도 그 피바다 대사를 외우고 있더래. 그러니까 이 주민들은 문화 혜택을 텔레비도 없고 라디오도 없고 연극 영화 같은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유격대가 했었던 연극
그리고 그래서 거기서 연극에서 일본군이 학살하는 장면에서는 주민들이 뛰어올라서 일본군 역할을 하는 배우를 때리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런 사연들. 그래서 그 대사들을 다 하나하나 외우고 있더라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처럼 그렇게 충격이 컸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동네에 이제 들어가서 일격대가 들어가서 이제 촥 그 주민들 모아놓고 촥 하면은 조직 그냥 만들어지는 겁니다. 마을 전체가 그냥 다 조직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강훈 선생 같은 분도 그게 뭐 저 우리 거기 그 만주에 살던 우리 동포가 수백만인데 20만이 그 200만 가까이 됐으니까 저 20만 과장 아니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는데, 자, 이제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조직을 이제 막 키워나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제가 이렇게 그 사진을 잊어버리고 이제 그 준비를 못 했는데, 열하원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서정이라는 표현을 써요. 서쪽으로 원정을 갖고, 열하지방인데, 뭐냐면 이 혁명을 책으로 하는 사람들 있죠. 뭐, 지식인들 중에 어떤 혁명가로서 정책 결정에 중요한 포스트에 앉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다 그때 20대 초중반의 젊은이들인데 모스크바에 앉아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중일 전쟁이 자 동북에서 이제 항일 운동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이 아까 이제 설명 안 하고 넘어왔습니다만 조국 광복회가 만들어지는 시기가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노선이 변화해서 인민전선 전술을 채택할 때예요. 그리고 조국 광복회는 나중에 이제 다시 뭐 다음번에 김일성 얘기할 때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입장이 바뀌어서 그 이전에 좌경 노선 시절에는 노동자와 농민만 얘기하다가 한참 좌경으로 했을 때 농민도 아니에요. 노동자와 빈농만 힘을 합치면 다 이겨. 자본주의는 망하게 돼 있어. 이제 이렇게 젊은 공산주의자들이 기고만장해서 극저로 갔었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대공황으로 이제 자본주의 망할 날 얼마 안 남았어 했는데 망하지 않고 오히려 파시즘, 나치즘이라는 괴물이 나와서 이제 공산당을 압박하니까 하면서 야 이거 안 되겠다 하고 전술을 바꾸죠. 그래서 인민전선 전술을 내서서 이 파시즘, 나치즘에 반대하는 사람은 누구나 손을 잡는다. 그 상징적인 게 미국과 소련이 손을 잡고 나치즘에 반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본가 두목하고 공산당 두목이 이제 손을 잡는 세상이 됐고,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반영돼서 어떻게 되냐면은 계급, 성별, 뭐 종교 뭐 이런 거 하나도 묻지 말고 이념 같은 거 따지지 말고 그가 일본 제국주의에 반대하느냐 반대하지 않느냐만 보고 결합을 하자. 이제 이렇게 될 때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모이게 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그래서 이제 조직이 많이 확대가 되었어요. 확대가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김일성도 그때 이게 김일성의 전성기죠. 보천보전투에서부터 조국광패 조직을 이제 쫙 확대하던 그 1년 동안. 사정이란 건 뭐냐면 모스크바에 앉아서 책상에서 지도 펴놓고 혁명하던 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동북항일연군이 이제 그때 호활 10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민족주의 군대도 다 들어오고 뭐 해서 만주에 10만 대군이 그리고 그 동북항일연군의 총지휘부는 공산당이 장악하고 있었던 거고 그 공산당 주도하에 인민전선에 10만 대군이 모인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일본이 중국 본토를 치잖아요. 노구교 사건이라고 해서 베이징 외곽에서 이제 군사행동을 일으켜서 중일전쟁이 벌어지니까 중일전쟁이 바로 37년 7월 7일이죠. 그렇게 이제 벌어지니까 이게 벌어졌냐면은 제가 잠깐 착각을 했네요. 보천보 전투를 하고 한 달 만에 중일전쟁이 터졌죠. 한 달 만에 중일전쟁이 터지고, 그 다음에 중일전쟁이 터지니까 한 두세 달 만에, 1년이 아니고 한 두세 달 만에 코민테른에서 어떤 황당한 지시가 내려오냐면은, 야, 일본군이 북경을 이렇게 쳐들어가는데, 동북항일연군이 만주에서 쭉 나와갖고, 일본군의 배후를 치면은,
앞에서는 팔로군이 맞고 뒤에서는 동북항일연구지 치면 일본 놈들 가운데다 놓고 이렇게 쫙 하면은 좋잖아. 이런 지시를 내립니다. 근데 유격대라는 게 자기 동네에서 싸워야 힘이 있잖아요. 만주에서 그렇게 싸워서 일본군에 발을 묶어 놓는 그걸 가야지 유격대를 무슨 정규군처럼 동원을 하는데 유격대 어때요? 깊은 산 속에서 이제 근거지를 갖고 거기서 자기가 승리할 수 있는 전쟁만 하는데 열하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만주 그 벌판을 가로질러야 하는데 벌판에 나온 유격대한테 진짜 막말로 기관총 걸어놓고서 드르륵 긁어버리면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열하원정이라는 걸 하는 동안에 이 동북항일연군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어요. 김일성 부대는 이제 국경에 내려서 바로 조직 정비하고 해서 1년 가까이 준비를 해서 보천보를 치고 이제 성과를 거두고 막 이제 조직을 확대해 나가는데 갑자기 서정 명령이 내립니다. 아까 보천보 전투를 그렇게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던 건 2군 2사, 4사가 김일성 부대를 도와줬기 때문이죠. 이게 김일성 부대 혼자 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대들이 다 떠나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김일성 부대한테도 야, 가. 그 지시는 계속 내려오고.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이제 쭈삣쭈삣 서정의 김일성 부대도 따라갔어요. 안 따라간 건 아닙니다. 따라갔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격대가 산에서 왔다 갔다 할 때는 일본 경찰진이 뭐니 산 근처에 오지도 못하니까 그쪽에다 조직을 쫙 확대시켜 놨잖아요. 근데 그 유격대가 빠지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 일본 경찰은 유격대 따라서 안 갔잖아요. 거기 남아갖고 이 조직을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일성 부대가 기껏 그리고 이런 조직 활동은 유격대의 군사적인 보호하에 유격대가 이제 그 일대에서 치니까 일본 경찰은 유격대 따라다니는 거죠.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그 옛날 얘기지만 뭐 무장공개 한 명 나타났다 하면은 모든 치안력이 글로 다 동원돼서 이제 뭐 몇백 명 지역에 그 군경 할 것 없이 다 그 공개 쫓아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사이에 이 동네에서는 조직을 확대해 나가던 건데 그 유격대가 사라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일본 관원이 조직을 깨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조직들 보천보 전투 이후에 이제 막 확대시켜 나가던 그 조직들이 깨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만주에서는 조국광복회, 국내에서는 민족해방동맹이 일본에 의해서 이제 그 일본과 만주국 관원에 의해서 색출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경관이 월경에서 장백현내에서도 잡아오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피해들이 나오죠. 권영벽 등이 체포됐다, 박다이 도망간다, 장백현의 조국광복회 조직이 괴멸되고, 체포된 사람이 38년까지 전부 739명. 그러니까 조직원이 드러나서 체포된 사람만 이렇게 많으니까.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6명이 사형을 선고받고 5명이 사형이 집행이 됩니다. 박달 이런 사람은 이제 사형을 그러니까 병이 든 바람에 사형을 면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조직이 깨져나가는데 이 북한에서 굉장히 유명한 마동희라는 청년, 김일성이 직계부하고 여긴 장길부 어머니라고 김일성이 늘 찾아가서 수배하고 정말 친어머니처럼 모셨었던 분인데, 이 마동희는 그러니까 체포가 됐는데 조직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혀를 물고 자결을 했죠. 옥중에서 자결을 해서 그 바람에 김일성 조직이 그러니까 이 피해가 뭐 막심했지만 그나마 여기서 그쳤다라고 해서 조직을 지킨 그 최고의 인물로 이제 북한에서는 높이 평가받고, 이 장길부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는 북한이 국장으로 치렀죠. 이제 그렇게 됐고, 여기 이제 이 사람이 이재순이라고 조국광복회 조직의 그 장백현 조국광복회의 책임자예요. 조직 책임자였고, 이 동생이 이효순이라고 60년대에 이 북쪽에서 대남 사업을 했었던 그 혁명열사 유가족이라고 했었고, 이 사람이 박달, 이름이 박달인데 본명은 박문상. 이 국내 조직의 책임자예요. 이재수는 압록강 건너 제만한인 조국광복회의 장백현의 책임자였다면, 박달은 갑산에 만든 민족해방동맹의 책임자였습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사진들인데 뭐 다 보지는
못하겠지만 박금철이 있고 그다음에 요거 이제 여성 대원들을 많이 찍어놨죠.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주요 대원들을 찍어놓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북에서 굉장히 높이 평가받는 사람들인데 앞줄에 앉은 네 분은 다 1945년 3월 10일에 사용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박록금은 제가 오래되니까 갑자기 기억이 헷갈리네요. 황남수는 혁명역사박물관 나중에 약간 황순이지. 하여튼 그랬고 장직렬은 김일성이 굉장히 아끼던 부하였는데 그래서 변절을 했어요. 그래서 옥중에서 그 장직렬을 통해서 비밀이 탄로 나갔고 그걸 이제 탄로 났고 여기 박금철은 나중에 북한 부수상을 지냅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갑산파가 숙청될 때 67년도에 그 이효순과 함께 숙청이 되는데 숙청된 이유가 뭐냐면 이게 어때요? 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부얼부얼하죠. 생긴 게. 근데 이 양반이 수완이 그렇게 좋았대. 서대문 형무소에서 무기징역을 받고 복역을 하는 중에 뭘 했냐면은 미장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배하는데. 도배하는데 이제 일제 말기니까 식량이 부족해서 다 배를 고를 텐데 미장반에 있으면은 뭐가 있느냐? 도배 뭘로 합니까? 도배할 때. 풀. 밀가루 풀이 있죠. 근데 밀가루 풀이 맛이 없지만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밀가루 풀을 먹으면은 뭐 안 먹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또 팅팅 붓는데요. 그래서 붓기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피죽을 못 먹어서 누렇게 떠 있을 때 박금철은 부어 갖고 다녔다 이거예요. 밀가루. 그런데 그게 이제 나중에 또 흠이 되더라 이거죠. 저놈 자식은 일본 놈들한테 붙어서 뭘 처먹었는지 모르지만 남들 다 누렇게 떴을 때 얼굴이 부얼부얼해서 다녔다 이제 했는데 그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 사진을 보니까 원래 좀 부얼부얼하더라고요. 아까 그 권영벽 아까 사진은 얼굴이 긴데 여기는 이제 얼굴이 길진 않네요. 자, 저는 이 사진 보고서 깜짝 놀랐는데 체포됐는데 이렇게 기죽지 않고 당당할 수가 있는가? 이분이 박달이라는 분이에요. 서광이라는 책을 썼고 이분은 사형을 면했습니다. 이렇게 척추 결핵에 걸렸대요. 근데 또 건강하지 않으면 사형을 안 시키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분 그 동료 같이 사형 판결을 받은 5분은 3월 10일 날 45년 3월 10일에 사형이 집행이 됐는데 박달은 그냥 그 병상에 누워 있다가 해방을 맞았고 그래서 들것에 실린 채 북으로 갔고 북에서는 이제 뭐 건강이 나쁘니까 활동을 못 하는데 이런 서광 같은 책을 썼고 그리고 그 박달이 이제 그 죽은 다음에는 여기도 국장으로 그러니까 김일성이 아주 최고의 예우를 했었던 그 혁명가입니다. 그 옆에 서 있는 사람은 최연이라는 조선인 경부예요. 그래서 해방 후까지 살아남아서 그 최고 친일파 경찰의 대부 역할을 했습니다. 최연. 이제 박달이 체포되면서 그 최연이가 이제 또 손은 잡고 찍었어요. 예, 그 사진이고 이제 이게 아마 박달이 체포되고 난 바로 첫 번째 아지트에서 이제 그 찍은 사진 같아요. 이게 최연이고 여기 해선 사건 판결서 아까 요 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사료로 뭐 여기저기 사료집에는 들어있는데 저도 어떻게 그 원본을 구하게 됐고 제가 가진 원본이 좀 특별한 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게 이제 많이 표지가 사과 같고 그런데 여기 그 보면은 이렇게 도장이 다 찍혀 있어요. 이렇게 해갖고 한 페이지마다 그 도장을 찍었고 여기 보면은 어제 보면은 여기 이런 데 보면은 그 글자가 오자가 난 거를 교정해놓고 여기 도장을 또 찍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 수정본인데 소장처 도장은 없어요. 소장처 도장은 없고 끝에 한 장이 떨어져 나가서 그거 표지는 이렇게 돼 있고 소장처 도장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여기 관리번호는 있는데 관리번호는 좀 흐려갖고 잘 안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그 고난의 행군 그 지도입니다. 고난의 행군 지도인데 뭐냐면 그 이제 서정을 나갔다가 조직이 박살이 났다 소식을 듣고 김일성이 다시 조직을 구하기 위해서 서정 대열에서 이탈해서 오는 겁니다. 근데 오는데 그 겨울을 맞이했어요. 서정이라는 게 9월, 10월에 졌으니까 이제 겨울인데 만주의 겨울은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눈이 정말 키높이보다 그 쌓이는데 보통 유격대가 10월에 활동을 마감하고 5월, 그러니까 1년 내내 하는 건 아니에요. 5월부터 4월 말이나 5월부터 10월까지 활동을 하는 셈인데, 그러니까 겨울에는 이제 식량을 구해놓고 어디 들어가서 깊은 산 속에 그 미령을 짓고 거기서 겨울을 나고 나와서 활동을 하는 건데, 이해 겨울이, 그러니까 37년 그 겨울이 그걸 겨울 내내 행군을 했다는 거예요. 행군을 하는데 코스도 이렇게 보면 어때요? 여기서 여기 직선으로 간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이렇게 피해갖고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이제 오게 되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했죠. 이건 뭐 겨울에 뭐 하루 이틀만 있어도 힘들 텐데 그 만주의 긴 겨울 넉 달, 다섯 달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바로 이제 그 북한의 고난의 행군이고, 고난의 행군이란 말을 그 저때 썼죠. 북한에서 90년대 김일성 주석 그 세상 뜨고 난 다음에 식량 부족했을 때, 그때를 고난의 행군식이라고 불렀는데, 이제 이때를 그 비유해 갖고 이제 불렀었던 겁니다. 그 후에 김일성이 이제 뭐 그 활동 얘기는 다음 시간에 다음번에 할 때 자세하게 하겠지만, 여기 이렇게 이제 이름이 쓰이는 사람들 있죠. 이름이 쓰이는 사람들, 아까 진한장 조국 간과 같이 사진에 있었던 게 진한장이고, 요거는 노부찌 토벌사령부, 야부라고 하는데 노부찌 토벌사령부가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요게 이렇게 동그라미로 이름을 쳐놓은 사람들, 그 위증민이라고, 여긴 이제 그 김일성의 가장 가까운 전우였죠. 그리고 그 여백기 전광, 이게 오성윤입니다. 전광은 귀순이라고 썼죠. 즉 이렇게 해서 다 무너진 거예요. 다 무너졌는데 오직 김일성만 호랑이로 그려놨습니다. 그러니까 백두산 호랑이란 말이, 그러니까 이 저기 그려놓은 거죠. 당나귀, 뭐 여기 당나귀가 있고 이제 뭐 다른 동물들이 있는데 미미한데 여기 김일성만 호랑이로 표시가 돼 있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이제 김일성이 그렇게 활동할 때 바로 이제 김일성이 죽었다는 얘기가, 피살당했다는 얘기가 신문 기사 같은 걸로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오사마 빌라덴 결국 죽었습니다만, 오사마 빌라덴이 죽었다는 얘기가 수없이 많이 나왔었죠. 근데 살아 있었죠. 마지막에 이제 그 뭐 미군한테 이제 사살됐습니다만, 이건 뭐냐면은 김일성 부대가 이제 쫙 활동을 하면서 그 세일을 많이 떨치니까 저쪽에서 이렇게 선전을 하는 거죠. 야, 김일성 죽었어. 그래서 이제 그 주민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제 나중에 사람들은 뭘 하냐면, 야, 여기 봐, 김일성 죽어서, 이거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체포돼서 참수당했잖아. 이때 김일성 죽었잖아. 그러니까 보천보 습격한 김일성은 이때 죽었고, 여기도 봐, 죽었잖아. 김일성 피살됐잖아. 그 다음부터 나오는 김일성은 가짜야. 그러니까 보천보 김일성, 또 전설적 명제 김일성 장군은 20년대, 10년대, 20년대 싸우던 전설적 명제 김일성 장군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독립운동사 사료에 어디 보신 적 있어요? 아무데도 없죠. 그건 바로 북한의 그 김일성입니다. 그 가짜 김일성 얘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자세히 하도록 하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짜 김일성이 죽었다는 기사가 나오는 게 바로 김일성 부대가 그 너무 활발하게 활동을 하니까 그걸 그 시민들을 낙담시키기 위한 심리전 일환이었던 것 같아요. 김일성 그 보천보가 상징하는 거, 그러니까 한 가지만 얘기를 한다면, 그 책이 아닌데 학병들의 평양 학병 탈출 사건 책자가 있는데 저 어디 있는데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그 책을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 44년 말 45년 초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해방되기 직전에. 그리고 거기 학병 안에서 좌우 대립이 있었대요. 그래서 좌우 대립이 이제 서로 굉장히 갈등을 하다가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 그 안에서 통일전선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힘을 합쳐서 탈출하자. 조국이 좌우 싸움은 독립되고 난 다음에 하기도 하고 지금 우리가 힘을 합쳐서 탈출하자. 그럼 자, 학병이 탈출을 하는데 어디에서 집결할 것이냐. 야, 평양 근처에서 모이면 재미없어. 그러고서 개별적으로 보천보로 와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그걸 보고서 참 황당했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상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또 이해가 되기도 하는 대목은 뭐냐면은 그 당시에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저 평양에서 탈출을 꿈꾸고 있었을 때는 김일성은 소련에 있었단 말이에요. 국내 활동을 못 하고 있었어요. 또 빨치산 활동을 소련이 금지시켜서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잘 납득이 안 되시겠지만 소련이 금지시켜서 이제 못하고 소련 내에 일종의 뭐 억류라면 억류고 하여튼 그렇게 돼 있었던 처지인데 그 김일성은 활동을 못하고 보천보를 떠난 지는 오래됐지만 사람들은 마음속에 보천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때 지도부는 우파가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탈출 계획의 최종 결정을 뭐 좌우 간의 대립이 심하다가 합작이 이루어지면서 우파가 지도부를 맡고 그 탈출 계획 책임은 우파가 하기로 했는데 그 학병 탈출 사건의 관련자들 중에 나중에 한국군 장성된 사람도 여러 명 있습니다. 근데 그 학병들의 탈출 집결지가 보천보였다는 거. 아마 다음 시간에 김일성이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어떻게 자기매김해야 할 것인가. 뭐 그 얘기는 자세히 하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상징적인 역할을 했다. 그렇습니다. 이게 보천보 전투라는 게 일본군을 단 한 명도 죽이지 못하고 일본 경찰을 단 한 명도 죽이지 못한 전투였는데 왜 김일성이나 이북에서는 말끝마다 보천보 전투 하는가? 왜 보천보 전투가 1930년대 우리 역사에서 가장 암울했던 시기에 조선인들에게 어떤 충격을 주었는가? 이제 그 얘기를 좀 오늘 보천보 전투 몇 주년이니까 82주년을 맞이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그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우선 광고 말씀하시고 광고 먼저 하고요. 예, 광고 먼저 하시고 댓글 보도록 할까요? 이쪽에 오셔서 네. 카메라 보시고 잠시 이렇게. 네, 안녕하세요. 예, 사람 ING 정준호입니다.
광고를 하나 드리자면은 지금 교수님 채널이 아까 교수님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이시나요? 지금 수익 창출이 금지가 돼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보시면 수익 창출이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원인이 그 무효 클릭 활동이거든요. 무효 클릭 활동. 이제 무효 클릭 활동이 뭐냐면 구글에서는 그 수익 창출 이제 금지되는 사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똑같은 이 동영상을 복제해서 올렸을 때 같은 것들, 또 커뮤니티 위반, 그러니까 뭐 음란한 영상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올릴 때도 금지가 당하고. 근데 구글에서 제일 그 엄하게 다루는 게 무효 클릭이거든요. 무효 클릭은 그 수익을 목적으로 이제 광고가 나오잖아요. 그 광고를 의도적으로 같은 IP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누르는 거, 그런 거를 의미하는데, 근데 이런 경우가 이건 아주 대대적으로 일어날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교수님 컨텐츠는 잘 아시겠지만 호불호가 정확합니다. 싫어하는 사람들 엄청 싫어하고 좋아하는 분들은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조직적으로 누가 이제 이 채널을 좀 죽이고 싶을 때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이런 경우인지 아니면은 이제 교수님 그 반헌법 행위자 열전 후원해주고 싶으신 분들, 또 도와주고 싶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되게 좋은 의미에서 아마 광고를 많이 누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채팅창에 글 올라오는 거 보면은 서로 독려하시더라고요. 이 광고 많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독려를 많이 하시는데, 독려하시는 거는 굉장히 좋은데, 아이고. 네, 독려하시는 거는 굉장히 좋은데, 그게 이제 의도적으로 이 트래픽이 많이 늘어나고 이 광고를 많이 누르시면은 그 채널이 수익 창출이 완전히 금지됩니다. 영구적으로 금지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교수님 그 유튜브 구독자들 분들 중에서 교수님을 위해서 이게 계속 의도적으로 체크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그거는 안 하시는 게 오히려 교수님을 도와주시는 거고요. 지금 교수님이 굉장히 시리에 빠져 계십니다. 웬만하면 전화로 이제 교수님 안녕하세요 인사하면은 이건 그냥 뭐 원래 인사니까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교수님께서 내가 안녕할 리가 없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봤을 때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프고, 교수님이 일정이 워낙 바쁘시기 때문에 저희가 밤에 이렇게 늦게 하는 이유가 뭐 교수님이 워낙 바쁘시고 시간이 없으시니까 이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힘드실 텐데 이때까지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반헌법 행위자 열전 편찬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거고, 또 좋은 강의를 알려드리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유튜브 수익을 통해 갖고 이제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서 사실은 심기일전해서 열심히 하시는 건데, 이런 일을 당하니까 저도 되게 기운이 빠지고 교수님도 기운이 되게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후원하시려면은 지금 이제 슈퍼챗 같은 것도 안 되거든요. 이게 무료 클릭되면은 슈퍼챗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스럽고 지금 이 구글에다가 항소 올려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빨리 되면은 1, 2주 안에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막 2개월, 3개월, 4개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낙담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수님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이럴 때일수록 그 반헌법 행위자 열전 그 후원, 이거 CMS 이런 것들 좀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수님이 계속 강의를 하실 수 있도록 교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도록. 교수님이 예전에 한번 중간에 잠깐 그 시리에 빠지셔가지고 조회수가 안 나온다고 아주 실망하셔갖고 제가 아니라고 이렇게 해드렸거든요. 근데 갑자기 수익 창출이 금지되어 버리니까 지금 굉장히 우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응원해 주시고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요즘 댓글 한번 봐주시면. 아유, 뭐 너무 시대에 빠져 있다고 하시는데, 하여튼 뭐 기분이 좋진 않네요. 그렇지만 뭐 그건 아니고, 하여튼 유튜브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투여해야 돼요. 이 포천 버전2 같은 거 뭐들 이제 하고 있었던 건데도 또 막상 이거 이 강의안 준비하고 사진 준비하려니까 시간이 많이 또 드네요. 그래서 이제 그건 품에 비해서 품이 들면은 또 그만큼 또 어떤 결과가 좋게 나와줬으면 하는데 그러질 않으니까 이제 조금 힘이 들었던 거고요. 잠깐만요. 여기서 여기 드리겠습니다. 진짜 라이브 맞습니다. 해외에서 또 보시는 분도 계시군요. 아이고, 이제 아는 분들 많이 나오셔서 반갑습니다. 다스베이다 나와주세요 하는데 다스베이다에서 불러주면 나갑니다. 아유, 이제 재벌 3대님은 한별 일성 이렇게 표시하셨네요. 맞습니다. 그건 김일성 이름 바뀐 얘기는 다음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성철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일장기 말소 사건에 대해서 콘피던트님 또 달아주셨고요. 정성철님 또 많이 열심히 노병의한 맞습니다. 규무덤 얘기도 있죠. 유관순이라는 아이디를 가지신 분이 유관순 누나가 갑자기 선생님 존경합니다 하니까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고무찬양 크크크 바로 남영동행 그렇습니다. 콘피던트님 목숨 바쳐서 민주화 항쟁해서 쟁취했더니 이상한 놈들이 그 혜택을 누리고 있으니 해방된 덕을 친일파가 제일 많이 봤다는 거 아닙니까? 황교활이라고들 많이 하시더요. 최덕신 기독교 말씀하셨고 제첩풀죽? 제첩풀죽은 왜 나왔던가요? 아까 밀가루풀. 밀가루풀. 예. 밀가루풀이 아니고 조개풀이라고. 조개풀? 예. 그때였나요? 예. 국회의원들이 저런 사진 봐야 되는데. 맞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시대에도 대화는 했습니다. 맞고요. 한일 축구전 시작했군요. 제가 시간을 잘못 잡았군요. 축구 보러 가세요. 마침 조금 더 일찍 끝났어야 할 건데요. 그리고 축구 보러 가시다가 또 오셨나 봐요. 감사합니다. 더비피는 더비피는 오늘 없습니다. 더비피는 오늘 안 했어요? 아니 했는데 지금 더비피는 다 축구 보러 가요. 네, 지금 요거 지금 올라온 거 보시죠. 요거 여기 답니다. 오늘은 뭐 오늘 아주 더비피는 오늘 이렇게 오늘은 간소하게 제가 김일성 전공자이기 때문에 보천 버전2나 김일성 25주기 이번에 25주기네요. 이제 그냥 지게 좀 모여서 급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6월 6일 날은 전쟁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그거 다 광고 올려놨습니다. 그걸로 찾아뵙고 또 6월 10일은 60만세 운동 관련돼서